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연 듣는 걸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저는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 시원한 반전 사연 듣는 걸 특히 좋아했는데 아마 제가 대리만족이 필요해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결혼 생활이 고구마 먹다가 가슴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저는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인근 도시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을 시작했죠. 저는 성격이 원래도 좀 순진하고 어리숙한 면이 있었어요. 화도 잘 못 내고 욕심이나 고집도 없는 편이었죠. 그래서 연애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숙한 신입생이었는데 군대 나오고 졸업도 아직 못한 4살 위의 복학생 오빠가 저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저랑 사귄다고 학교에 소문까지 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오빠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워낙 자기 주장도 강하고 집착도 심해서 몇 번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못 헤어진다고 난리를 쳐서 마지못해 사귀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 오빠는 자기가 책임진다면서 저보고 학교 그만두고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이미 임신까지 했고 학교에 소문도 나버려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한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덜컥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저도 참 어리숙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떠밀리듯 결혼을 하니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편 자체도 괜찮은 남자도 아니었고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집착하더니 다른 남자 동기랑은 대화도 못하게 하더니 정작 결혼하고 나선 맨날 밖으로 돌고 술 먹으러 다니고 집에는 잘 있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육아도 독박 육아였습니다. 남편은 아기랑 놀아주는 건 고사하고 기저귀 하나 갈아본 적이 없어요. 애한테 애정도 없어 보일 정도였죠. 게다가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를 부려먹는 데다 반찬 투정도 심했어요.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건 손도 안 대서 아침 저녁으로 새 밥, 새 반찬을 해야 했죠. 어린 나이에 육아와 살림을 하며 정신이 없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돈도 못 벌어오고 자기 월급 축내냐며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애 키우면서 돈도 잘 번다고 저보고 집에서 노니 좋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아등바등 하는지 모르면서요. 남편은 판매직으로 일했는데 기본 월급이 작고 많이 팔면 인센티브를 받는 개념이라 월급이 워낙 들쑥날쑥하고 적게 벌어오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살림도 너무 쪼들려서 제가 집에서 애 보면서 할 수 있는 인터넷 부업 등을 조금씩 하면서 그나마 기저귀 값이라도 벌었죠.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거의 몸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졸업한 제 친구들은 직장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예쁜 곳, 맛있는 곳 찾으러 다니는데 저는 손바닥만한 집에서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고 남편은 저를 종부리듯 하니 정말 우울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두 돌이 됐을 때 어린이집 맡기고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애를 왜 어린이집에 맡기냐고요. 그러면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이나 말던지. 애정 없고 저를 무시하는 남편도 힘들었지만요. 사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한 분과 아래로 여동생이 둘 있었어요. 첫째 시누이는 20살이고 둘째 시누이는 중학생이었죠. 둘 다 싸가지가 정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하니 시누들도 나이가 어리면서 저를 쌍으로 무시해댔죠.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툭 하면 저한테 시골 출신이라 어쩌고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쩌고 하면서 무시해댔습니다. 시골에서 커서 이런 거 잘 모르지?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거 먹어나 봤어? 등등요. 아주 말끝마다 시골이 어쩌고 하고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라 잘 모른다느니 하면서요. 정말 서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저희 집과 가깝기도 가까워서 자주 갔어요. 거의 휴일마다 간 것 같아요. 시댁 가는 길이 꼭 지옥 가는 길처럼 가기 싫었습니다. 가면 저 혼자 개고생이었거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생각나는 거 하나는요. 아기가 100일이 겨우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시댁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거실에 있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놀라서 가보니 뒤집기를 하다가 거실에 펼쳐놓은 상에 부딪힌 거였어요. 남편은 애가 울던지 말던지 드러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요. 제가 놀라서 아기를 안아서 진정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 너 뭐 하는 거야? 생선 다 태웠잖아! 저는 깜짝 놀라서 우는 아기를 안고 주방에 달려갔어요.
팬에 올려놓은 생선이 다 타버렸더라고요. 죄송해요. 민우가 울길래. 얘가 집 다 태울 일 있나? 가스레인지를 끄고 가면 되잖아. 넌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더 과간인 건 소파에 있는 남편이 킥킥거리면서 엄마, 쟤 원래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TV 보던 신우들은 뭐가 재밌는지 킥킥거리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으이구, 살림도 머리가 똑똑해야 야무지게 하는 거다. 이게 뭐니 아깝게.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탄 생선을 접시 위에 올리더라고요. 어머님 주세요. 제가 버릴게요. 버리긴 뭘 버리니 아깝게. 그러시더니 상으로 들고 가시는 거예요. 드시려고 그러나 했는데 나중에 밥 먹을 때 저한테 그 접시를 밀면서 그러더군요. 얘, 이거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네가 먹어라. 저는 제가 실수로 태우긴 했지만 타버린 생선을 저더러 먹으라고 하니 그 순간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더 얄미운 건 첫째 신우였어요. 언니, 원래 생선은 탄 게 맛있어요. 바삭바삭하니. 하면서 킥킥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맛있으면 네가 먹으라고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편 하나 없는 거기서 그런 짓을 저지를 순 없었죠.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그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날도 시댁에 갔는데 신우가 저희 남편한테 말하더라고요. 오빠, 나 승무원 학원 다닐 거거든? 오빠가 돈 좀 줄 수 있어? 엄만 돈 없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얼마냐고 하는 거예요.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이더군요. 당연히 남편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덜컥 알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빠듯한 살림에 아기 물건도 거의 중고로 구해다가 쓰는데 그렇게 큰 돈이라니요. 신우가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200만 원 여윳돈이 어딨어. 아, 그러면 명색이 오빠가 돼서 동생 부탁 거절하냐? 우리 이번 달 생활비도 모자라. 아, 카드 땡겼으면 되잖아. 아, 되게 앵앵거리네. 내 월급에서 준다는데 왜 그래 짜증나게. 남편이 눈치 없이 큰 소리를 내자 신우가 팔짱을 끼며 방에서 나오더니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언니, 지금 내 학원비 준다고 오빠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씨,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해주겠는데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요? 오빠가 해준다는데 언니가 뭔데요? 오빠 월급이 오빠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비인데. 그랬더니 신우가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언니도 집에서 놀지 말고 일하면 되잖아요. 저는 기가 막혀서 따져 말했죠. 내가 놀아요?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고.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애 가져놓고 왜 불쌍한 척이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왜 그리로 튀는지 어이없더군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더군요. 나는 그 학원 다녀야 돼요. 학교 졸업하고 항공사 취업할 거거든요. 막말로 대충 결혼이나 해서 누구처럼 집에서 퍼질러 있고 싶지 않거든요. 대놓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야말로 발목 잡혀서 이렇게 살고 싶나요? 저는 너무 서글프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신우한테 뭐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난리인 거예요. 아, 내가 해준다는데 왜 난리야? 그냥 가만히 있어. 네 돈이야? 남편의 말에 신우는 비웃고 있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아이가 잠들고 화장실로 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힘들 땐 절대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은 제가 사는 곳에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결혼하고부턴 자주 가지도 못했어요. 애 보느라 집을 비우기도 힘든 데다 남편도 자기 집은 뻔질나게 가도 저희 집에는 거의 안 갔어요. 명절 때도 시댁에서 명절 내내 지내느라 다른 날 잠깐 짬내서 갔다 오는 게 전부였죠.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했어요. 이러려고 저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보낸 게 아닐 텐데. 제가 전화해서 자주 못 가서 죄송하다고 하면 저희 엄마는 저만 잘 살면 된다고 늘 그러셨죠. 그래서 더욱 힘든 거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렸어요. 못나게 사는 거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우울하고 낙도 없고 시댁 식구와 남편의 무시와 구박으로 점점 지쳐갈 때였어요. 하루는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이번 주말에 최서방이랑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 가기 싫은지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더군요. 아, 뭔 일인데 오라 가라 그래. 뭔 일 있대? 저희 부모님을 말할 때 존친 따윈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말할 때 존칭 따윈 없었습니다. 정말 얄미워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죠. 저는 일단 친정에 가야 해서 꾹 참고 말했어요. 엄마가 기니 할 말이 있다고 그러셔. 아니면 집에서 민우 보고 있을래? 나라도 버스 타고 갔다 올게. 아, 미쳤어? 내가 혼자 어떻게 애를 봐? 자기 자식인데 왜 못 보나요?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혼자 애 못 본다고 해서 결국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가는 내내 툴툴거리더라고요. 짜증났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게 된 거라 좋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가게 되고 부모님은 오랜만에 저희 민우를 본 거라 엄청 좋아하셨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입이 대빨 나와 있고요. 저희 아빠가 최서방 오느라 고생했지? 그러니까 남편 한다는 소리가 예, 차가 좀 많이 막히네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놀러 다닐 땐 몇 시간이고 운전해서 가면서 친정 올 때는 저렇게 힘들고 피곤한 티는 다 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 혼자 거실 소파에 가서 거의 드러눕듯이 앉아있더군요. 저는 부글부글한 속을 달래며 엄마에게 여쭤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웃으시면서 앉아서 얘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엄마가 꺼낸 얘기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 땅 말고도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전부터 집안 대대로 가지고 있던 땅인데 평수는 넓지만 여태까진 크게 쓸모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오기로 결정되면서 보상을 엄청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은 반쯤 누워서 폰을 보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곤 갑자기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겁니다. 보상받기로 한 금액은 10억이 조금 넘는다고 했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부모님은 만져보기도 힘든 큰 액수였죠. 그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 노년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겁니다. 바로 좀 전까진 예의라고 눈꼽만침도 없이 굴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면서 보상에 관해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은 그게 자기 돈이기라도 되는 듯 싱글벙글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고 얄밉더라고요. 부모님은 보상받고 나면 저보고 5억 정도 떼주시겠다고 그걸로 집장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는 지역에선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 구할 수 있거든요. 남편은 신나 죽으려고 하는데 저는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론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바로 장모님, 장인어른 하면서 완전 굽신거리는 거예요. 뭐 드시고 싶은 건 없냐느니, 우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느니, 왜 사람 오라가라 하냐며 짜증낼 땐 언제고, 돈 준다고 하니 달라지는 그 태도가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민우를 자기가 보겠다고 하질 않나, 저보고 계속 쉬라고 하질 않나, 다음 주 주말은 자기가 애기 보고 다 할 테니 저보고 친구나 만나고 오래요. 기가 막혔죠. 애기 낳고 두 돌이 지났을 때까지 저는 자유시간 한 번 없었거든요. 남편은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반대해서 제가 하루 종일 2년 동안 아이와 시간을 보냈고 단 하루도 혼자서 좀 쉬는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자기 월급이나 축내는 식충이 취급했죠. 그런데 부모님이 보상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저보고 그동안 고생했다느니 앞으로는 자유시간을 가지라느니 갑자기 애처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이 화도 나지만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잘하려면 잘할 수도 있는 사람이면서 여태까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그랬구나. 내가 돈이 생긴다 하니 저렇게 180도 바뀌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뀐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남편이 그새 시댁 식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부를 때 호칭부터 달라졌죠. 원래 저를 부를 때 야 또는 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신우들도 호칭만 언니 집 반말 섞어가며 싸가지 없게 굴더니 이젠 저한테 생글생글 웃으며 얼마나 곰살맞게 굴던지요. 저는 속으로 이 집 사람들 원래가 싸가지 없고 예의 없는 것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은아, 오늘은 내가 식사 준비 다 해놨으니 너는 와서 밥만 먹고 가렴. 전화 와서 그러는 겁니다. 언제는 일찍 와서 밥 해놓고 가라고 소리 지를 땐 언제고. 저는 아이와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속 보일 정도로 저를 보는 눈빛마저도 다 달라져 있더군요. 신우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피곤하죠? 좀 쉬세요. 민우는 저희가 놀아줄게요. 여태까진 조카하고 한번 놀아준 적도 없고 오히려 저희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쓰면 시끄럽다고 눈치 줬던 신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민우랑 놀아주고 책 읽어준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아이도 남편과 신우들이 다 놀아줘서 저는 소파에 가만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참 묘했어요. 이런 대접이 처음이기도 하고 예전에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반에 반만 해줬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속 보인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대접이 처음이라 싫지만은 않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기만 한다면 저도 지난 일을 잊고 잘 지내보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나요? 저는 우연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하는 대화를 들었고 그 시커먼 속내마저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휴일날 저보고 혼자 시간 보내고 천천히 오라고 등 떠밀길래 혼자서 바람이나 쐴까 하려고 나갔다가 지갑을 놓고 와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밥을 먹는 중인지 스피커폰으로 아주 크게 시댁 식구들과 통화 중이더군요.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럼 어떡해. 잘해줘야지. 엄마, 돈이 5억이유. 내가 평생 일해도 그 돈 못 모아. 근데 갑자기 넝쿨째 그 돈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잘해줘야지 별 수 있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 시골 양반들 집불도 없어 배더만 그런 땅이 다 있었다니? 그러게 말이야. 그날도 오라가라 해서 진짜 짜증났거든. 아 진짜 시골 노인네들이 어디서 오라가라야 하면서 집에 가서 영은이 쥐잡듯이 잡으려 그랬는데 이게 웬 떡이야? 5억이라니. 아 근데 좀 아쉬워. 돈 너무 적게 줘서? 그 노인네들 욕심은 많아서 10억 받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5억이 뭐냐? 하여간 없는 것들이 욕심은 더해. 다 늙은 데다 시골 살면서 뭔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욕심이냐고. 그러게 말이야. 그 양반들 그렇게 안 생겨서 은근 욕심 많다. 그냥 딸한테 다 주지. 그럼 나도 그 직장 그만두고 가게 하나 차릴 건데. 일은 영은이 시키고. 그 와중에 신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 언니한테 그런 거 맡기지 마.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가게도 말아먹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며 웃는 겁니다. 현관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던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도 이제 돈 좀 생겼으니까 필요한 것도 사고 놀러도 다니자. 그래도 되지 오빠? 당연하지. 그 돈이 다 내 돈이야 결국. 내가 요새 안 그래도 영은이 걔 비위 맞춰주고 있다. 팔자에도 없는 비위 맞추려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돈만 받아봐 아주. 저는 남편이 깔깔거리며 웃는 도중에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집 앞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생각했습니다. 잠시나마 잘해준다고 저것들을 내 가족이라고 믿었던 제가 바보 등신이었습니다. 저것들은 저를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였어요. 제가 돈이 없을 땐 몸종 취급이었고 돈이 생기니 그냥 돈줄이나 호구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를 대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미 결혼했으니 참고 부모님 걱정 끼쳐드릴 순 없어서 참고 또 참아왔던 그 시간들. 제 속은 다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마련해 주시려 한 돈까지 자기들 것 마냥 절어다니요. 저는 더 이상 당하며 살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과 갈라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도 되갚아주고 싶었죠. 이대로 당하기만 하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길로 버스를 타고 부모님께 갔어요.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렸죠. 엄마는 저 혼자 왜 그렇게 참고 살았냐고 우시고 아빠도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학 졸업도 못하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참고 살았는데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당장 갈라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으로 해준다고 한 돈, 갈라서고 나면 줄 테니 그걸로 새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작해보라고. 아이는 엄마가 봐줄 수 있다고요. 부모님도 나이가 많이 드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보상받으시면 농사일은 이제 접으시고 소일거리를 찾으시려고 생각 중이셨거든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변호사 상담도 한번 받고 왔어요. 제 마음속에선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슬슬 돈 얘기를 하더군요. 있잖아. 민정이 어학연수 가고 싶다는데 우리가 돈을 좀 보태줘도 될까? 민정이는 첫째 신우였습니다. 저번에는 승무원 학원 간다더니 이번에는 어학연수를 가겠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모른 척 물어봤죠. 우리가 돈이 어딨어서. 에이, 조만간 보상금 들어온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제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집 사고 하면 그 돈도 그렇게 많은 돈 아니잖아. 집을 뭐 얼마나 큰 걸 사려고. 적당한 곳으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는 우리도 필요한 것도 좀 하고 그러자.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싶으면 그러던지. 그럼 어학연수비 우리가 좀 해줄까? 얼마나 드는데? 6개월 정도 가고 싶대. 한 1,500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카드로 하고 나중에 보상금 들어오면 그걸로 메꾸자. 마음대로 해. 남편은 제 말에 실실거리더군요. 그리고 그 후에 시댁을 갔는데 시엄마도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집 냉장고도 너무 오래돼서 이제 냉기가 다 빠졌어. 새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식탁하고. 바꿔! 제일 좋은 걸로 바꿔! 정말? 그러면 하는 김에 TV도 좀 바꿔줄래? 영 오래돼서. 바꿔요. 필요하면 바꿔야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벌써 돈이라도 생긴 듯 남편의 허세가 아주 하늘을 찌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다 냅뒀습니다. 남편이 저럴 것 같았어요. 허세 어디 가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암소리 안 하고 냅뒀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후에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군요. 내 친구들 다 명품 가방 하나씩 드는데 나만 없는 거 있지? 저도 없어요, 어머님. 너도 사면 되지, 얘. 돈이 어디 써서요. 사돈어른 보상받는다며 너네한테도 좀 떼어주신다고 했고. 집 사고 하면 그렇게 남는 것도 없는데요, 뭐. 예, 너 아무리 그래도 꽁으로 그 돈이 굴러왔는데 좀 써도 돼. 너도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고 그래. 꽁으로 그 돈이 굴러오다니. 아예 대놓고 저를 돈줄 취급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장단 맞춰드렸어요. 아가씨는 명품 가방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엔 화색이 돌더군요. 없어 걔도. 그럼 이참에 걔 것도 살까? 마음대로 하세요. 아, 그래 잘됐다. 저는 결혼한 이후로 그렇게 밝은 시어머니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저만 보면 그렇게 미간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더니 이렇게 웃으실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덧붙여 말했죠. 근데 저희 카드 아가씨 어학연수비 때문에 한도 다 됐거든요. 아, 알겠어.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내가 하고 나중에 너네한테 보상받으면 그때 주면 되겠네. 저는 대답 없이 싱구도 섰습니다. 그렇게 같이 백화점을 갔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주 신났더라고요. 한 사람당 400만 원 넘는 가방을 턱턱 사고 막내 신우까지도 학교 가방 하나 새로 샀어요. 막내 신우 것도 명품 라인에서 산 거라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신나셨는지 저한테도 하나 사주신다더군요. 그래서 저도 싫다 안 하고 하나 골랐어요. 제 인생 첫 명품 가방이었죠. 어머님 잘 쓸게요. 너무 예쁘네요. 어휴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맙지. 언니 저도 고마워요. 저는 그 말에 대답 없이 그냥 빙구도 샀습니다. 신우 어학연수비 1,500에 시댁 가전제품 교체 비용 500만 원. 게다가 명품 가방까지 4개나 사서 1,500. 게다가 남편도 신나서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러 다니더군요. 그렇게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순식간에 쓴 거였죠. 저는 이 정도면 됐다 싶었습니다. 터트릴 날이 온 거죠. 아이는 미리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그날 저녁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밖에서 외식하자고 했어요. 남편한테 퇴근하고 바로 오라고 했고요. 시댁 식구들은 좋다고 외식 장소에 다 모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름엔 같이 여행을 가자느니 어쩌느니 꽃 타령을 하더라고요. 저는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났을 때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죠. 남편은 이게 뭐냐고 하더군요. 이혼 서류. 제 말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눈이 동그래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뭐? 당신 이름 적어서 내기만 하면 돼. 합의 이혼 못하겠다 어쩐다 하면 소송 가는 거고. 변호사는 여기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로펌에다가 미리 다 알아놨어. 제 말에 남편과 시댁 식구 모두 벙찐 얼굴이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고 참고 살 줄 알았어? 당신이 뭘 참았다는 거야? 오빠랑 너네 식구들이 나 몸종 취급한 거 어디다 얘기해줘? 오빠는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 없이 육아 살림 다 나한테 떠맡기면서 나보고 돈 못 벌어 온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개무시했지? 그리고 당신네 식구들은 나를 무슨 일하는 식모 취급이나 하고 내가 참으니까 나를 아주 호구로 알았지? 예, 우리가 언제 어머님 집 갈 때마다 밀린 집안일에 식사 준비도 혼자 다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 하나 우리 민우 봐주기라도 했어요?
그러면서 꼭 밥하고 국은 어머님이 뜨면서 저는 다 식어 빠진 밥하고 건더기 하나 없는 국 줬죠. 저한테 식은 밥 아까우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요. 나 참 먹는 걸로 더럽고 치사해서. 그뿐이에요? 아가씨들. 아니 아가씨들은 개뿔. 너네 신우 둘. 은근 반말 섞어가면서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심부름 시켜댔지? 저는 제가 그 상황에선 말도 잘 못하고 어버버 할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 참았던 말들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제 말에 신우도 막 따지더군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기억도 못하니? 오늘은 김치 부침개 먹고 싶으니 내놔라. 김밥 싸달라. 피클 만들어 놔라 등등. 그래놓고 해주면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짜네, 싱겁네, 냄새나네. 안 그랬어? 어쩜 이렇게 너네 가족들 다 하나같이 그 모양이니? 노예들였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내가 그동안 참고 살다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알아? 제 말에 시어머니도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일단 절 달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섭섭한 게 있었나 본데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원래 가족끼린 섭섭한 것도 있고 그런 거야. 너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제가 가족이긴 했어요? 아니던데요?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고 꼽주고 부려먹고 그게 가족 맞아요? 그리고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보상받는 돈 주신다는데 왜 당신네들이 더 신나서 내 돈 뺏을 생각만 해? 뭐? 비위를 맞추고 있어? 돈만 받아오면 두고 보자고? 그 말에 남편은 놀랐는지 아무 소리 못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참고 살 이유 없어요. 이번에 남편이 따지더군요. 당신 지금 처가댁 보상받는다고 이러는 거야?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돈도 생겼고 더 이상 참을 이유 없어. 민우 키우면서 내가 알아서 잘 살 거야. 당신 뭐 하나 괜찮은 구석이 있어야 참고 살지. 제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난 듯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그러면 돈도 일부러 쓰게 한 거니? 이렇게 이혼하자고 할 거면서? 그 말에 식구들 모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그제야 생각난 거겠죠. 여태까지 물 쓰듯 쓰고 다닌 돈들.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이라도 일부러 제가 쓰라고 하고 돈 드린다고 한 적 있어요? 아니면 제가 돈 쓰라고 등 떠민 적이라도 있어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쓴 거 아니었어요? 야! 그건 네가 보상받으니까. 제가 보상금 받는 거랑 뭔 상관인데요? 아가씨 어학연수비며 어머님 댁 가전제품, 명품 가방까지 다 필요해서 돈 쓴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 앞으로 쓴 건데 아까울 것도 없잖아요. 남편은 제 말에 막 난리를 치더니 제 팔을 잡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내가 이혼해 줄 것 같아? 저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내 몸에 손 하나 대봐. 나 여기 사장님한테 미리 다 말씀드려놨어. 내가 혹시 소리 지르거나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나 절대 합의 안 해줄 건데. 빨간 줄 한번 그려볼래? 그리고 누구 맘대로 이혼이긴 내 맘대로지. 애초에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내 발등 찍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가방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잘 쓸게요. 이 징글징글한 결혼 생활 끝내면서 남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야, 그건 놓고 가! 정말 끝까지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에서 제 지갑하고 파우치만 빼고 바닥에 가방 던졌습니다. 끝까지 더럽고 치사하네요. 자, 갖고 가서 팔아서 쓰세요. 그리고 저는 가게를 나와버렸습니다. 등 뒤에선 시댁 식구들 난리를 치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신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따지고 제 말 다 한 거라 가슴은 막 뛰고 손발은 떨렸지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로 당신이 아까 내 손목 잡은 것처럼 집에 있으면 난리칠 것 같아. 아이야 잠깐 나가 있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와 미리 상담했었는데 집을 나갈 땐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가야 나중에 꼬투리를 안 잡힌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해댔지만 저는 정해진 기한까지 합의 안 하면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간다고 말해놨습니다. 변호사비까지 쓰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요. 나중에는 친정에 찾아와 잘못했다느니 비는데 저희 아빠도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아무 말 안 해서 알아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내 딸을 그렇게 몸종 취급하며 살았냐고요. 저희 아빠도 화나면 무서우시거든요. 덩치도 신랑보다 크고 농사일을 평생 하신 덕에 힘도 엄청 세세요. 아빠가 순순히 말할 때 이혼하라고 아니면 가만 안 있는다고 하며 흥분하셔서 남편도 그 모습에 거의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해준 날짜까지도 합의 이혼 안 한다고 버텨서 결국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고 양육권만 가져오면 돼서 그 부분으로 다투고 있는데 아마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이 빨리 마무리되고 하루빨리 엄마 아빠와 함께 살며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끌려다니지 않고 제 주관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제 인생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니까요. 서럽고 우울했던 결혼 생활 용기 있게 끝냈으니 제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씩씩하고 착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한 남자를 많이 사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까지 결정했었는데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가 나중에는 그토록 원망스럽고 증오스럽게 변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래서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나 봐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저도 아이를 좋아했고 자신 욕심도 있는 편이었죠. 저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 혼자 사는 빌라에서 영어 공부방을 운영했었습니다. 사는 집과 일하는 직장이 같은 셈이었죠.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는 사는 살림을 신혼집으로 옮기고 빌라에서는 영어 공부방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공부방으로 매일 출근하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공부방은 나름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이었어요. 번듯한 학원은 아니더라도 나름 알토란같이 잘 운영되던 곳이라서 열심히 했었죠. 남편은 영상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영상학과를 졸업하고 광고 프로덕션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독립해서 혼자 일을 했었죠. 남편과는 원래 친구의 친구인 사이였다가 우연한 계기로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1년 만에 서로 결혼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마음이 맞았기에 빠르게 준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남들은 신혼을 좀 즐기고 가지라는 말도 하지만 저는 결혼과 동시에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저에게는 조카들이 있었는데 그 조카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저도 빨리 내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 바람과 달리 아이는 생각처럼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피임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저나 남편이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아이는 잘 생기지 않았던 거죠. 신혼 초반에는 좀 천천히 생기려나 보다 싶기도 했지만 1년 정도가 지나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병원이라도 가보자,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 준비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좀 천천히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 못지않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저만큼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병원을 다니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이 없었기에 저도 한동안은 그냥 천천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임신이라는 게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수록 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명상하고 운동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 지남에도 아이는 여전히 안 생겼고 저는 결국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 나도 이 정도면 많이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병원 예약까지 잡아두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공교롭게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잘 안 생겨서 병원을 가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생긴 아이라니 더 반갑고 더 기특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두 줄이 선명하게 뜬 임신 테스트기를 줬고 남편도 몹시 기뻐했습니다. 진짜 임신이라는 거지? 너무 기뻐.
이것 봐. 그냥 기다리면 생긴다니까. 당신이 너무 조급하게 굴었어. 다 때가 되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게. 근데 피임도 안 하는데 1년 반 동안 안 생기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얼마나 아이 갖고 싶어 했는데. 알지. 요 녀석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 긴장시키네.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너무 잘 됐다. 자기도 기쁘지? 당연한 걸 뭘 물어. 당신만큼은 아니라도 나도 내 아이 갖고 싶었지. 그날 남편과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때마침 찾아와 줬는데 마치 엄마 아빠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라고 서둘러 온 것 같아서 더 기특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방 일을 계속하면서 태교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생각하고 운동도 적당히 해줬어요. 힘들게 찾아온 아이인 만큼 소중하게 잘 지키고 싶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방도 함께 꾸미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도 같이 사러 다녔어요. 이름은 뭘로 지을까?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누굴 더 닮았을까? 아이에 관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참 행복했습니다.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10달 동안 잘 품었던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랐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작은 몸으로 수술을 해야 했어요. 기다리던 아이를 만났다는 행복감을 느껴볼 새도 없이 저희 아이는 바로 수술을 해야 했고 작은 아이가 잘못될까봐 내내 눈물 흘리고 기도만 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너무 초조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건강하게 잘 태어날 줄 알았는데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리원은 바로 취소하고 내내 병원을 오다니며 멀리서 애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유리 밖에서 지켜만 봐야 되는 심정이 너무 괴로웠죠. 남편과 저는 참 많이 울었고 우리 아이만 괜찮다면 뭐든 다 하겠다고 제발 아이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심장 쪽이라 더 초조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고비도 있었지만 위기는 잘 넘어갔고 아이도 힘든 수술과 병원 생활을 잘 버텨주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 병원 생활을 하다가 아이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 가슴에는 큰 흉터 자국이 남긴 했고 콧줄을 계속 끼고 있어야 했고 또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일단 아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와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저의 고생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고 아이의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했는데요. 아이는 꽤 클 때까지도 콧줄로 분유를 먹어야 했고 토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 많이 예민한 편이어서 밤에는 거의 못 자고 낮잠도 길게 자는 법이 없었죠. 자주 아팠고 무엇보다 먹는 게 부실하다 보니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고 약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아프고 예민한 아이다 보니 저도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만 돌보고 제 시간은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작은 몸으로 견디고 버텨주는 게 고마웠고 내가 더 힘내자 마음먹으며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일반 직장이 아니다 보니 육아휴직은 없었던 데다 그맘때 야근도 많이 하고 설령 집에 있다고 해도 육아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박으로 육아를 다 해야 했죠. 저는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부지런한 성격이라고 생각했기에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많이 돌보고 육아에도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공부방을 그만뒀고 본인만 돈을 벌고 있으니 육아는 당연히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기저귀조차 한 번 간 적이 없고 아이를 제대로 재운 적도 한 번도 없을 정도죠.
그저 집에 오면 5분, 10분 정도 귀여워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건강한 아이라고 해도 처음 해보는 육아가 힘들었을 텐데 아픈 아이다 보니 저는 더 신경 쓰는 게 많고 할 일도 많았죠. 병원도 자주 가야 했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라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 좋은데 저 혼자서만 해야 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또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나 한 번씩 저에게 웃어주면 그간의 피로가 싹 가시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이 비록 육아는 안 도와줘도 그래도 아이가 많이 건강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생각하며 열심히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이의 돌이 다가왔어요. 돌이 끝나고 2차 수술이 있었고 그 수술만 잘 끝나면 여느 아이와 다를 것 없이 일반적인 활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남편과 제 사이는 눈에 띄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독방 육아가 이어지면서 저도 불만이 조금씩 쌓여갔고 어느 순간부터 저랑 얘기하기 싫다며 남편은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어요. 그맘때 부쩍 퇴근이 늦어지고 이런저런 일 핑계를 대며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죠. 나중에 지켜보니 일 때문도 아닌 것 같은데 일 핑계를 대는 것 같아 저도 화가 났죠.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하고 있으면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남편까지 자꾸 늦게 오고 밖으로만 돌고 본인 볼 일만 다 보러 다니니까요. 친정과 시댁 둘 다 멀리 있어서 도움받을 곳도 없었기에 오롯이 저 혼자만의 독방 육아였는데 그럴 때일수록 남편이라도 많이 나서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돌았고 제가 그런 걸로 섭섭해하면 자기도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며 왜 이해를 못하냐며 도리어 화를 많이 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고 사이좋던 남편과 제 사이도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자꾸 잠에서 깨니까 자기도 잠을 못 자겠다며 다음날 일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 힘들다고 하면서 작은 방에서 따로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루는 약간 감기 기운이 있던 아이가 자다가 기침하면서 토를 했고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래고 씻기고 새벽에 색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겨우 우는 아이를 달래서 눕히고 물이라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문득 보니 작은 방문 사이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이 새벽 시간까지 안 자나 싶어서 슬쩍 문을 열어봤는데 남편은 헤드셋을 끼고 누워서 폰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저도 너무 화가 치밀었죠. 저는 아이가 토해서 그거 다 치우고 씻기고 우는 아이 달래서 겨우 눕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은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작은 방에서 헤드셋까지 끼고 누워서 낄낄거리고 있으니까요. 안방에서 그 난리가 나는 걸 모를 리도 없고 남일인 양 저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가서 헤드셋을 확 벗겼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해? 세준이 울고불고 한 거 못 들었어? 뭐 하루 이틀이야? 자다가 우는 거? 세준이가 다른 집 자식이야? 당신 자식 아니야? 어쩜 그렇게 반응해? 걱정도 안 돼? 하루 종일 일하고 좀 쉬려는데 피곤한 사람 붙잡고 왜 그래? 피곤해? 누군 안 피곤해? 나는 세준이 낳고 제대로 쉬어본 기억이 없어. 당신은 이렇게라도 쉬지만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쉬어? 그리고 다른 건 다 떠나서 자식이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그것도 안 들리디? 아니면 들려도 내 할 바 아니다 그랬던 거야? 안 들렸어. 됐어? 하면서 제 손에 들린 헤드셋을 확 뺏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픈 애는 나한테 모조리 떠넘기고 모른 척하고. 무슨 모른 척. 밖에서 돈 벌어 오잖아. 그 돈 나도 나가서 벌 수 있어. 이참에 아예 바꿀래? 그 말에 남편도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방금 나더러 세준이가 네 새끼지 남의 새끼냐고 해놓고 당신도 똑같네. 그렇게 애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막상 키워보니까 힘들어 죽겠어? 당연히 힘들지. 나는 사람 아니야?
세준이 우리 자식이야. 그러면 육아도 좀 나눠서 하고 나누는 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참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나한테 이렇게 다 떠넘겨?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뭐? 너 맨날 힘들다고 죽상에 앓는 소리 듣는 거 진짜 피곤하다고.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그러더니 남편은 갑자기 겉옷을 챙겨 들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 새벽에 어딜 가? 하지만 남편은 대꾸도 없이 그대로 나가버렸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는 저렇게 유치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본인 피곤하고 싫다고 아이는 나 몰라라 하고 또 싸움이 생기니 그대로 회피해 버리는 거였죠. 그날 밤 저도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후부터 집에서 저와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도 묵묵부답.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가 싶고요. 저도 화가 나서 나중에는 말 안 걸고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도 완전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 왔더군요. 이혼하자는 겁니다. 저랑 이렇게 못 살겠다고요.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것도 애초에 남편이 시작한 건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면서 이혼까지 요구를 하다니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이혼? 세준이 생각은 정말 요만큼도 안 해? 애 아빠라는 사람이 책임감이라고는 없어? 나 책임감 없어. 그럼 세준이는 어쩔 건데? 당신이 키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지 자식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보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곤 저한테 이혼까지 해달랍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여자라도 생겼니? 아니, 너랑 더 이상 살기 싫어. 왜? 이유나 알자. 사람 싫어지는데 이유가 있어? 그냥 이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 너는 기분 내켜서 결혼하고 또 기분 내켜서 이혼해? 결혼이고 이혼이 장난이야? 그럼 계속 이렇게 살자고. 근본적으로 너에 대한 애정이 없어졌어. 근데 어떻게 더 살아? 그럼 세준이는? 세준이 타령 좀 그만해. 양육비는 매달 보내줄 테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애를 이렇게 짐짝 취급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는데 남편도 저에게 뺨을 맞고는 저를 노려보더니 또다시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한동안 연락 두절되고 다시 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사무실도 찾아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실까지도 문을 닫았더군요. 아예 잠적을 한 거였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저는 결국 이 사실을 친정에도 알렸고 친정 식구들도 어처구니가 없어 했죠. 다 큰 어른인데다 애아빠란 사람이 무작정 이혼해달라 떼쓰고 가출해서 잠적했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던지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믿을 만한 심부름 센터를 알아봤다며 이 서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했어요. 비용이 적지 않은 돈이긴 했지만 도저히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데다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들의 예상대로 남편에게는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내연녀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더 충격인 건 그 내연녀가 현재 임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동거 중인 걸로 봐서는 남편의 애인 것 같았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게다가 저희 아이 태어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하고 가출해서 다른 여자랑 동거하고 게다가 그 여자가 임신이라뇨. 너무 상식 밖의 일이라 머리가 다 어질어질했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시댁에 알렸습니다. 시부모님도 몹시 놀라셨죠. 저는 남편과 이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 생각이다. 그리고 이혼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신들이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이혼은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꼴까지 보고 어떻게 그냥 살겠나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집 나가 있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혼은 남편이 더 원하는 상황이니 양육비 일시불로 주는 조건이면 이혼도 협의로 바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져 있었는지 양육비 일시불 조건을 받아들였고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위자료 소송도 끝까지 갈 필요 없이 합의금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괘씸해서 위자료 소송만큼은 합의 없이 끝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저희 변호사와 논의 끝에 합의금을 받고 그냥 끝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와 위자료를 다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는데 그 돈 대신 현재 갖고 있는 집을 아예 제 소유로 바꾸는 것으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살고 있던 신혼집은 원래 남편과 제 돈이 반반 들어가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만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집에 대한 자기 지분을 포기한다고 했던 거죠. 저도 따로 돈 때문에 입씨름하는 것보다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도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고 위자료 소송도 합의로 끝을 냈기에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어떤 지인은 저에게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이혼해주느냐고도 하던데 저는 이미 깨진 사이인 남편 놈과의 감정 싸움 때문에 괜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받을 거 확실히 받고 하루라도 빨리 그 인간과 끝내고 싶었어요.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더욱요. 저런 야비하고 무책임한 인간을 내비랍시고 놔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류 정리하고 최대한 빨리 깨끗이 인연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이한테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힘든데 그런 걸로 제 속 계속 끓이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래도 애는 좀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그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도 아이가 있다 보니 크게 아쉽진 않았던 모양이었죠. 저도 남편까지 집 나간 마당에 굳이 2년 끝난 전 시부모에게 아이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그 집과는 끝을 내고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얼마 뒤 아이의 두 번째 수술이 있던 날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가게 되었고 다행히 아이의 수술도 잘 끝이 나고 회복도 잘 되었어요. 저는 자는 아이 옆에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이제 나밖에 없다. 아빠라는 인간은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도망갔고 이제 나뿐이다. 엄마가 너를 꼭 잘 지켜줄 거고 너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할 거다. 보란 듯이 잘 살 거다. 그 생각을 계속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한 결심이기도 했고 전 남편을 내 인생에서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다시 한번 다짐한 거죠. 그 후 아이가 20개월 정도 됐을 무렵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공부방 일을 시작했죠. 원래 운영하던 빌라는 정리하고 살던 집에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일도 하고 아이도 혼자 키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의 건강도 좋아졌고 바쁘고 활기차게 살면서 저도 예전의 제 에너지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육아라는 것도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고 참 힘들더니 아이가 점차 크면서부터는 한결 수월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가 오히려 저에게 위로도 되고 살아가는데 큰 힘과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괘씸하고 지난 결혼도 잘못했다 싶지만 그래도 제 눈앞에 아이를 보면 그 결혼에서도 남는 게 있었구나. 우리 아이가 내 옆에 남았구나 싶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나서 말을 곧잘 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저는 아이에게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떠나가셨고 엄마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 욕을 할 수도 없어서 좋게 좋게 얘기해 줬는데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눈치가 있는 건지 그 후부터는 딱히 아빠에 대해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전 남편에 대한 근황은 다 차단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또 설령 듣는다고 해도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딱지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는 친정 부모님께 보내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 동안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덕에 저도 개인 시간도 갖고 좀 쉬기도 하고요. 그날도 아이를 일찍 친정에 데려다주고 간단히 먹을 것을 사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집 앞에 누군가가 서 있어서 너무 놀란 저는 들고 있던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처음엔 괴한이 저희 집 근처를 어슬렁거린 줄 알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선아, 나야. 누군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돌아봤죠.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얼굴이 너무 상하기도 했고 이혼하고 2년 정도 남짓이었는데 너무 늙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을 왜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 보러 온 적도 없고 연락도 한 적 없고 아예 왕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짜고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왔으니까요.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그런데 남편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뭐? 저는 전 남편이 뭔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전처집에 찾아와서 살려주고 도와주라니요. 뭔 헛소리 하는 거야. 당장 돌아가. 나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도망쳐 나왔어. 나 일단 집에 좀 들어가게 해줘. 도망? 그래, 나 좀 도와줘. 일단 물이라도 한 잔 주던가. 내가 왜? 당장 가라고.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전 남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전 남편이 벼랑간 현관문을 붙잡았습니다. 정선아, 이거 안 놔? 경찰 불러? 그런데 그 짧은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남편이 문을 확 잡아당기더니 안으로 잽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열받아서 현관문을 열고 소리쳤죠. 나가! 안 나가? 그런데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식탁 위에 있던 아이 간식을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됐어. 경찰 부를게 그냥. 경찰 좀 불러줘. 그것들 다 신고해서 쳐넣어버리게. 뭐? 조은이랑 그 오빠 새끼. 그것들 다 신고해야 돼. 남편은 간식을 막 우겨 넣으면서 한편으론 울분에 차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는데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신고할 거면 직접 하지 누구더러 하라 말아요? 당신 폰 없어? 없어. 그 새끼가 숨겨놨어. 나 완전 감금되어 있다가 나왔다니까? 감금? 그래. 겨우 도망쳐 나와서 택시 탔어. 그나마 주머니에 10,000원 2장 있어서 엄마 집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 집 주소는 기억나고. 그래서 이 집으로 일단 온 거야. 차라리 경찰서를 가지 그랬어. 아, 맞다. 그 생각을 못했네. 너무 경악이 없어서. 이 동네에 경찰서 있지? 나 좀 데려다 주라. 내가 미쳤어? 직접 가. 지금 당장. 나가. 그것들이 나 잡으러 올까봐 그러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 좀 해줘. 저는 도대체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어디에 감금되어 있었던 거며 무슨 신고를 자꾸 해달라는 건지. 저는 소파에 앉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라도 해봐. 그래야 경찰에 신고하던지 당신 어머니한테라도 연락해 줄 테니까. 그 말에 남편은 식탁 의자에 털썩 앉더라고요. 고맙다. 내가 당신한테 참 못할 짓 했는데 그래도 급박한 순간에 당신하고 이 집이 먼저 생각나더라고. 그딴 소리 됐고 무슨 일인데? 무슨 감금? 납치라도 당한 거야? 남편은 이를 갈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죠.
남편의 상간녀 이름은 조은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을 나갔던 당시에 신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푹 빠졌고 동거를 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그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여자와 남편이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그 여자랑 어느 토킹바에서 만났답니다. 남편이 자주 가는 토킹바가 있었는데 여자 종업원들이 와서 대화해주고 그런 데래요. 지 와이프는 아픈 애 돌보면서 밤낮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여자 나오는 칵테일바 가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새삼 열받긴 하지만 일단은 가만히 들어줬어요. 남편은 거기서 새로운 직원이라는 조은이랑 만나게 되었대요. 남편은 조은이에게 한눈에 반했고 그 여자를 보러 그 술집에도 자주 갔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도 따로 만나게 되고 연락도 주고받다가 조은이 집에도 자주 갔대요. 그런 과정에서 조은이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여자한테 눈이 뒤집힐 대로 뒤집힌 남편은 저랑은 이혼하고 조은이랑 살림을 차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어쨌든 이혼을 했죠. 이혼 후에 계속 조은이네 집에서 살았는데 전 시부모님들이 조은이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더랍니다. 그러다가 조은이가 다른 동네에서 살고 싶다고 이사를 가자고 했고 원래 살던 곳에서는 1시간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사 간 집 옆집에는 조은이네 오빠가 살고 있었답니다. 조은이 오빠는 소위 깡패였고 술집 관리하는 일을 한대요. 남편은 조은이 따라 이사를 갔고 거기서 본인 원래 하던 영상일 하며 지내려고 했는데 조은이 오빠가 남편더러 앞으로 자기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돈도 훨씬 잘 벌 수 있고 조은이도 그걸 원했대요. 그래서 남편도 그 오빠 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챙겨주고 일도 잘 알려주고 월급도 많이 주니까 전 남편도 좋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은이 오빠가 남편한테 불법적인 일도 하나둘씩 강요하더랍니다. 남편도 강압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하라는 대로 했고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싶었던 적이 많았대요. 하지만 정신 차려보니 자기도 그런 일에 광녀가 많이 되어 있고 발을 빼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조은이 오빠도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더욱이 조은이 오빠는 자기 기분 나쁘면 남편에게 손찌검도 한 번씩 했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그곳을 뛰쳐나와서 신고를 하던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남편도 그곳에 계속 있으면서 그냥 폭력에도 점차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었답니다. 조은이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 남편의 애가 아니었대요. 다른 남자의 애였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기절초풍했답니다. 당연히 자기 애인 줄 알고 내내 키웠는데 애 아빠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 일로 전 남편은 화가 나서 집을 뒤집어 엎고 조은이에게 손찌검을 했대요. 그리고 그 집도 나오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조은이가 자기 오빠한테 그 모든 사실을 다 알렸고 조은이 오빠는 열받아서 전 남편을 때렸대요. 전 남편은 자기는 이 집에서 나갈 거고 이렇게 때린 것도 다 폭행죄로 쳐넣을 거다. 그리고 자기한테 불법적인 일 시킨 것도 다 경찰서 가서 얘기할 거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라는 사람이 전 남편을 방 하나에 가둬버렸대요. 폰도 뺐고요. 전 남편은 갑자기 방에 갇혀서 지내게 되었고 밖에는 조은이랑 오빠가 감시를 하니 도망도 못 갔답니다. 조은이는 그 와중에도 같이 아이 잘 키우면서 예전처럼 계속 살자고 그렇게 약속하면 꺼내주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남편은 싫다고 이 집에서 나갈 거고 너랑은 인연 끝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남편도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무슨 큰일 날지 모르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도망도 안 갈 거고 예전처럼 얌전히 형님 밑에서 일하면서 지내겠다. 아이도 내 아이처럼 키우겠다. 그러니 문 열어달라 회유를 했답니다.
조은이는 그 말을 믿고 열어줬는데 남편은 기회를 엿보다가 겨우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폰도 없이 무작정 나와서 보니 옷에는 10,000원짜리 도어장 들어있는 게 다여서 바로 택시부터 탔대요. 어딜 가냐고 물어보는 기사한테 목적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머릿속이 새카매졌답니다. 그런데 하필 저희 집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저희 집을 말했고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전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저 사람이 겪은 일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혹시 술이라도 먹어서 헛소리 하나 싶었죠. 하지만 전 남편은 속 터져하면서 중간에는 눈물까지 글썽일 정도로 힘겨워하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은 그것들이 감금해놓고 빵이나 몇 개 던져주고 밥도 제대로 안 줬다면서 저더러 밥 좀 차려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인간이 진짜 미쳤나 싶었죠. 본인이 감금당한 건 당한 거고 저랑 무슨 사이라고 여기로고 밥까지 달라고 하는 건가요? 뻔뻔하게 말이죠. 게다가 그날은 마침 저희 아이가 없었지만 저희 아이가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갑자기 애 아빠라는 사람이 희한한 몰골로 나타나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러면 아무리 어린애라도 받을 충격이 적지 않을 텐데요. 무엇보다 전 남편의 상간녀와 그 오빠라는 사람이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라면 저희 집으로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랑 아이랑 둘이 사는데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전 남편이란 인간은 정말 끝까지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전 남편 놈은 눈치도 없이 세준이는 어디 갔어? 세준이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은데 세준이가 아빠는 안 찾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애보러 한번 찾아온 적도 없는 주제에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더군요. 저는 전 남편을 빤히 봤습니다. 왜? 네가 도망쳐 나오든지 말든지 왜 여기로 왔는지 이해가 안 돼서. 다급한 순간에는 여기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 당신밖에 생각 안 나고 나한테는 당신이 되게 큰 사람이었나 봐. 하면서 아련 떨고 있는데 웃기지도 않았죠. 큰 사람 같은 소리 하네. 그래서 결혼 2년도 안 돼서 바람나 가출하니? 당신 아직도 나에 대해서 많이 섭섭한가 보네. 어떻게 이런 감정을 섭섭이라고 하겠어. 섭섭이 아니라 소름 끼치고 지긋지긋한 거겠지. 너랑 나랑 뭔 사이라고 여길 기어오고 난리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어쩌라고. 내가 거기 가라고 했어? 네가 그 여자 좋다고 따라가고 전부 네가 선택한 인생 아니야. 아 됐고 너랑 이런 얘기 나눌 이유도 없다. 하면서 저는 폰을 꺼내서 번호를 눌렀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조은이한테 연락하는 거야. 전에 상간소송 진행 때문에 그 여자 연락처 나한테 있는 거 알지? 그 말에 전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하면 어떡해?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도망쳐 나온 건데. 나 너랑 이혼했어. 이제 그 여자가 네 와이프 아니야? 와이프한테 남편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지. 그리고 전화를 하려는데 전 남편 놈 달려와서 제 폰을 뺏으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갱이가 일어났죠. 이거 안 놔? 안 돼, 전화하면. 하지만 상대방이 여보세요 라고 했고 저는 외쳤습니다. 나 이재준 전처인데 이재준 지금 여기 와 있어. 빨리 데리고 가. 네? 남편은 시겁하며 제 폰을 바닥으로 던지더라고요. 미쳤어 진짜? 내 폰 왜 던져? 너야말로 미쳤냐? 내가 너 뭐 좋다고 숨겨주고 경찰에 신고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이 없냐? 나는 조은이하고 그 오빠라는 작자가 와서 너 개 끌듯이 끌고 가는 꼴을 보고 싶은 사람이야. 알아? 저도 눈이 돌아서 외쳤고 남편도 뜨악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 찾아왔구나 싶었던 거죠.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불이 나게 밖으로 달려나가서 도망갔습니다. 제가 전화했으니 조은이가 금방이라도 달려올 거라 생각해서 주랭냥 친 거죠. 저는 밖으로 나가 비밀번호도 혹시 몰라 다시 바꾸고 문 닫았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잠시 후 제 여동생한테서 전화 왔더라고요. 언니, 방금 그 전화 뭐야? 아, 아니야.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진짜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형부, 아니 그 자식 거기 와 있어? 지금은 없어. 얘기가 좀 길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네, 저는 조은이한테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제 여동생한테 걸었습니다. 조은이한테 건 척만 하고요. 사실 저는 조은이 번호도 진작에 지워버린 상태라서 번호도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굳이 전화할 생각도 없습니다. 전 남편 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괜히 여기 있다고 하면 조은이랑 조은이 오빠라는 작자까지 이 집에 찾아올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싫고요. 그냥 이렇게 해야 전 남편이 제 발로 도망갈 것 같아서 전화하는 척 한 것뿐입니다. 하여튼 전 남편은 그렇게 도망쳤고 허겁지겁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그 모습이 제가 본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이 저에게 들려주는 스토리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도 전 남편의 아이도 아니었고 그 여자네 오빠 밑에서 일하면서 무슨 업소 관리하고 이상한 일까지 하면서 지냈다니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전 남편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고 일하고 감금까지 당해서 도망치는 일을 겪나 신기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 모두는 다 전 남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지만요. 하여튼 이혼하고 그 여자랑 엮여서 마음고생 몸고생 하다가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참 쌤통이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 도망가고 그 후의 일은 몰랐다가 아주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도망쳐 나온 전 남편은 자기 본가로 30분을 내리 달려서 도망을 간 모양이었고 경찰에 신고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내연녀도 전 남편이 자기를 폭행했다며 먼저 고소를 했답니다. 자기 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전 남편이 뺨을 때렸다는데 그 여자는 더 심하게 맞았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리고 감금이 아니고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집에서 요양을 한 것뿐인데 감금은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서로 고소하고 소송 걸고 아주 개싸움 벌이고 있나 보더라고요. 참 한심했죠. 저 따위로 살려고 아픈 애 놔두고 바람피고 이혼 요구까지 했던 건지. 전 남편의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은 궁금해하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희 아이 두 번째 수술이 있던 날 잠든 아이 옆에서 울면서 결심하고 또 결심했었죠. 전 남편이라는 작자를 제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우듯 완전히 지울 거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살 거라고 마음 먹었기에 전 남편이 어쩌고 살든 더 이상은 궁금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절대 아니고 저와 아이에게 저질렀던 짓 본인도 돌려받고 있다는 건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랑 서로 사랑해서 연애 잘하다가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고 그 아이 잘 키우면서 서로의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평범하지만 참 행복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저와 아이를 쉽게 배신했고 본인만 생각하다가 저 지경이 되었어요.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게 굴어서 잃은 것이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도 잃을 것이 얼마나 더 많을지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아직 신혼의 달달함을 즐기고 있는 새댁입니다. 사람 인연은 다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남편도 그랬어요. 우연히 만나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재회를 하게 되었거든요. 4년 전 저는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월급 나올 때도 없는데 계속 월세 나가는 게 아깝기도 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엄마가 사는 시골로 내려왔어요. 엄마는 바닷가 근처에서 식당을 하세요. 식당 앞 바닷가가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어서 동네 분들이 주로 식사하러 오시다가
매스컴에 몇 번 나오게 되면서 부쩍 관광객도 많이 늘게 되었죠. 엄마는 주방 이모 한 분과 같이 일을 하시는데 영 일손이 딸린다고도 하셔서 저도 집으로 내려간 김에 엄마 일을 당분간 돕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로 서빙 일을 했어요. 주말에는 사람이 특히나 많이 몰렸죠. 한바탕 사람들이 휩쓸고 가면 저는 정리를 하면서 어두워진 창밖의 바다 풍경을 가만히 보곤 했어요. 앞으로의 취직도 그렇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때였죠. 식당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구직 사이트를 돌며 이력서를 내는 것도 일과였어요. 연락은 잘 오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홀에는 손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테이블에는 아저씨 3명이 술을 드셨고 창가 근처의 한 테이블에는 한 남자분이 바다를 보면서 혼자 술 한잔하고 계시더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방 이모가 그만 손을 크게 다친 거예요. 보니까 주방 도구에 심하게 베었는지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급하게 지혈을 하고 나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이모 태워다 줘야 되는데 너 혼자서 잠깐 가게 볼 수 있지? 그럼 얼른 가봐 엄마. 엄마는 이모와 함께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많지 않았고 두 테이블 다 거의 술자리가 끝나가는 분위기라 계산 후에 치우기만 하면 됐죠. 그런데 아저씨들이 모여있던 테이블에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어이 아가씨 여기 소주 하나 더? 네. 저는 그렇게 소주를 들고 가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려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제 팔목을 잡는 거예요. 에이, 왔으면 한 잔 따르고 가야지. 왜 이러세요? 저는 당황해서 아저씨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요. 그분은 얼굴도 술에 취해서 시뻘게 져 있고 술 냄새도 엄청 나더군요. 근데 막 제 팔을 잡고 안놔주니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아, 한 잔 따르고 가라고. 아니면 한 잔 마시고 갈래? 놓으세요. 야, 이런 데서 일하면서 이 정도 서비스도 안 하냐? 아저씨는 눈도 다 풀려 있고 혀도 막 꼬이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무서워서 아, 알겠어요. 한 잔 따라 드릴게요. 빨리 한 잔 따라주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소주병을 대충 잡고 술을 따랐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저씨들도 말만 야, 그만해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릴 생각 없이 낄낄대고 있더군요.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럽지만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술잔을 채우고 나서 말했죠. 됐죠? 이제 놔주세요. 아이, 한 잔 먹어야지, 섭섭하게. 왜 이러세요, 진짜?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 아저씨 눈빛이 달라지면서 갑자기 인상을 확 쓰는 거예요. 왜 이러긴 뭘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는데? 저는 순간 무서워서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카운터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밖으로 일단 도망가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뭐 어쨌는데 난리냐고! 그 순간이었어요. 아저씨, 그만하시죠. 갑자기 누가 끼어든 거였어요. 말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쳐다보니 창가 쪽에서 혼자 술을 먹던 남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 아저씨 팔을 잡으면서요. 그 손 놓으세요. 술 취한 아저씨는 그 말에 얼굴이 더 시뻘개지더니 말리는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곤 넌 뭔데?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제야 다른 아저씨들도 대충 말리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어이 박씨 그만해.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아저씨가 잡고 있는 제 팔을 억지로 떼놓더군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너 뭐냐고! 그런데 그 남자가 불쑥 말하더군요. 이 여자 남편이다. 그 말에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 아저씨도 순간 움찔하더군요. 그러더니 웃기고 있네. 너 저기서 술 처먹고 있던 거 내가 봤는데 갑자기 무슨 남편이래?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인상을 쓰면서 엄청 위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가게 와서 술 처먹으면 안 되냐?
너 뭔데 남의 와이프 팔을 잡고 술을 따르라 말아야? 죽고 싶어? 남자의 말에 그 아저씨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막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더군요. 남편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었어요. 남자는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며 더욱 화난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보자 보자 하니까 술 처먹었으면 곱게나 집에 갈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그러다니 그 남자는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해.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는 아저씨에게 경고하더군요. 영업방해죄랑 성희롱죄로 콩밥 먹어볼래? 아니면 좋은 말 할 때 계산하고 꺼질래? 아저씨는 씩씩거렸어요. 그 옆에 친구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일어나서 그 아저씨를 말리더라고요. 박씨, 그만하고 이제 갑시다. 술 많이 취했네. 그리고 그 남자와 저에게도 사과하더군요. 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좀 많이 취해서 실례를 했네. 얼른 계산해줘요. 저는 속으로 아까는 말리지도 않았으면서 했지만 일단 카운터로 가서 금액을 말해줬어요. 그 아저씨는 계산을 하고 행패 부리던 아저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들이 나가고 가게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고마워요. 그랬더니 방금까지도 그렇게 험상궂은 얼굴을 하던 그 남자가 민망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저기 불쾌했다면 죄송해요. 예? 뭐가요? 아니, 아까 제가 남편이니 뭐니 했던 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더 행패 부릴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라고 했어요. 아, 도와주려고 그러신 건데요. 괜찮아요.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아저씨들 떠나간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고마워서 뭐라도 보답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서 대형 계란말이를 하나 만들었죠. 계란말이는 잘 만들거든요. 위에 케첩이랑 마요네즈도 듬뿍 뿌리고 손님들 오시면 드리는 미역국도 한 대접 덮어서 같이 들고 갔죠. 저기 이거 고마운데 뭐 드릴 건 없고 제 말에 남자는 환하게 웃더라고요. 어휴, 감사합니다. 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조금 있다 가려던 참이었어요. 아, 가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드린 거예요? 아니면 포장해 드릴까요? 아, 아니요. 먹고 가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계란말이를 복스럽게 먹더군요. 저는 워낙에 숫기가 없고 손님들에게 말을 걸거나 하는 성격은 아닌데 고맙기도 하고 조용한 가게 안이 어색하기도 해서 다시 말을 걸었어요. 저기, 여기 사시는 분 아니죠? 아, 예. 놀러 왔습니다. 친구 보러. 아, 친구분이 여기 사시는구나. 친구 고향이 여기거든요. 친구 만나러 왔는데 바람 맞았어요. 왜요? 친구가 이 가게로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랑 싸웠다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아, 그러셨구나. 친구분 너무하셨다. 그러게요.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건데. 오면 내일 이 근처도 구경시켜준다고 한다더니. 내일도 어렵겠다고 아까 연락이 왔네요. 언제 돌아가시는데요? 내일 저녁요. 그 순간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불쑥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저기, 저 내일 쉬는데 제가 여기 구경시켜 드릴까요? 제가 말을 꺼내놓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도 조금 놀란 것 같고 저도 속으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미쳤나 봐 싶었습니다. 아무 남자한테나 이런 말 하는 이상한 여자로 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남자는 흔쾌히 말하더라고요. 아휴, 그래 주시면 고맙죠. 쉬는 날인데 저 때문에 그러셔도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치료받고 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야. 별일 없었지? 음. 잠시 후 남자는 그 커다란 계란말이를 다 먹고 계산을 하러 카운터에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서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 눈치를 살짝 보며 말했죠. 이 가게 앞에서 내일 12시 어때요?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계산 후 가게를 나섰습니다. 엉겁결에 약속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왠지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 저는 12시까지 가게 앞에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꾸벅 인사를 했어요. 배고프시죠? 네.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여긴 뭐가 많지는 않아요.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처의 멸치 쌈밥집으로 가게 됐어요.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낯선 남자인데 괜히 약속을 잡은 건가 싶기도 했는데 막상 만나니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도 했어요. 남자의 이름은 김진원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며 엄마 가게에 내려와서 일을 돕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이는 저와 3살 차이더라고요. 식사를 다 마치고 저는 근처의 관광지도 구경하고 중간에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했어요. 바닷가 근처도 산책하고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다가 저녁쯤이 돼서 남자는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 앞에 데려다 줬어요. 제가 내리려고 하는데 그 남자는 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차에서 명함을 꺼내는 거예요. 저기 지혜씨, 이거 제 명함이에요. 지혜씨 괜찮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또 내려와도 되고. 남자는 저를 잘 못 쳐다보고 쑥스러워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쑥스러워서 알겠다고 하고 가방에 명함을 넣었어요. 남자는 저 내려다 주고 바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하루 동안이지만 재밌기도 하고 편하기도 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가셨냐고 연락을 하고 싶어서 가방에서 명함을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명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 명함을 받고 가방에 쏙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방을 뒤집어서 탈탈 털어도 명함의 명자도 안 보이더군요. 가방 안주머니에 달라붙어 있나 싶어 손으로도 계속 훑어봤는데도 없었죠. 아마 가방에 넣으려다 실수로 차에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명함만 받았지 따로 연락처 주고받은 건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그날 비어있는 가방을 몇 번이나 뒤지고 또 뒤졌는지 몰라요. 아, 바보 같은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아쉽지만 그렇게 그 남자의 인연은 끝이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이력서를 넣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요. 꽤 괜찮은 회사라 꼭 연락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력서를 넣었던 곳이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며칠 뒤 면접을 보러 갔죠. 면접을 같이 보는 지원자들이 많아서 기대는 안 했는데 제가 결국 최종 합격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쁘더라고요. 맨날 계약직만 전전하다가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저는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다시 시골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일을 하며 매일매일을 보냈지만요. 이따금씩 김진원, 그 남자가 떠오르더군요. 오래 본 것도 아니고 고작 엄마 가게에서 절 도와주고 그 다음날 하루 관광을 같이 다닌 게 전부인데도 그 남자가 문득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보같이 잃어버린 명함도 생각났고요.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으니 그냥 추억으로만 묻어두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혼자 산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엄마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엄마가 사시는 시골에서는 병원까지 가려고 하면 제법 거리가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사는 곳 근처에는 대학병원이 있어서 차라리 이참에 좀 쉬시면서 치료도 받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죠. 엄마도 그러겠다고 하고 가게는 당분간 주방이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2달가량 있으시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다시 혼자 살게 되면서 바쁘게 일도 하고 주말에는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가 그때쯤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주더군요. 결혼하는 남편이 같은 동네
같은 고등학교였던 선배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름을 들어도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친구의 결혼식에 가게 되었죠. 결혼식에 가서 아름다운 신부가 된 친구랑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만난 동창 친구들과 로비에서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식을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누가 진원아! 김진원!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진원은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명함은 잃어버렸지만 그 이름만큼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까먹지 않았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가 저 멀리 서 있더군요. 저한테 명함을 줬던 김진원 그 남자가요. 참 신기한 게 그때 하루 정도 제대로 본 게 다인 그 남자의 얼굴이 1년 만에 만나는 건데도 분명하게 기억나더라고요. 아, 그 남자다. 라고 말이죠. 그 남자는 다른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남자도 하객인 것 같았어요. 제가 얼떨떨하게 보고 있자 그 남자도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알아보곤 역시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맞죠, 지혜씨? 그 남자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김진원 씨. 어? 이름 기억하시네요? 네, 아, 여기서 다 만나네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친구 결혼식요. 나둔데. 저도 친구 결혼식요. 어머, 정말요? 네, 오늘 결혼하는 이 친구가 그때 저 바람 맞췄다는 그 친구예요. 지혜씨랑 같은 고향인. 알고 보니 그 남자의 친구가 제 친구와 결혼하는 사람이더군요. 참 세상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곧 식이 시작된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기,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식 끝나고 식장 앞에서 보실래요? 제 말에 그 남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저 번호 좀 찍어주세요. 이번에는 그냥 번호를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진짜 숫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남자한테는 말도 잘 걸게 되고 용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번호를 받고 그 남자와 저는 결혼식을 보러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이 다 끝나고 사진 촬영 전 부케를 받아야 되는 차례인데 제가 부케를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있어서 받기로 한 건 아니고 친구가 도저히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길래 나는 어차피 몇 년간은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 제가 받겠다고 했죠. 제가 부케를 받으러 나오다가 슬쩍 보니 그 남자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어쨌든 부케도 받고 사진도 찍은 후에 그 길로 나와 식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남자도 조금 있다 오더군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 안 먹었습니다. 지혜씨 기다릴 것 같아서요. 혹시 식사하셨어요? 저도 안 먹었어요. 일부러. 아, 그러면 요 근처에 식사하러 가실래요? 네.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근처 파스타 집으로 갔어요. 저기, 남자친구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저한테 대뜸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남자친구 없는데요? 아, 아까 부케 받으시길래. 아, 친구가 주변에 받을 사람 없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받는다고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남자친구 없다고 하니 그 남자의 얼굴이 살짝 밝아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저기 실은요. 그때 명함 주셨잖아요. 네. 저 그거 잃어버렸어요. 가방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아, 연락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잘 가셨냐고도 묻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가방이 없는 거예요. 차에 떨어뜨린 건지. 안 그래도 몇 달 뒤에 실내 세차하는데 제 명함이 조수석 바닥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네, 저기 실은요. 네. 지혜씨 연락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연락 없으시길래
나도 번호 물어볼 걸 싶기도 하다가 또 한편으론 연락 없는 걸 보니 내가 부담스러우셨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말았죠. 그런데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날 지혜 씨랑 대화하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지혜 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웃는 모습도 생각나고. 저는 남자의 말에 쑥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없다가 그 후에 3개월쯤 지났나? 지혜 씨도 생각나고 궁금해서 다시 그 가게에 가봤거든요. 저희 엄마 가게요? 네,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지혜 씨가 연락도 없었는데 불쑥 찾아간다는 게. 그래서 슬쩍 들어가 봤는데 지혜 씨도 안 보이고 그때 계시던 어머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들만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밥만 먹고 나왔어요. 아, 마침 저희 엄마가 가게를 쉬시고 저희 집에서 함께 있던 그때였는 모양이었어요. 참 희한하게도 만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제가 공교롭게 그 후로 취업이 되면서 이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거든요.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저희 집에서 2달 정도 같이 계셨고요. 아, 하필 또 그렇게. 근데 신기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결혼하는 제 친구 남자친구가 진원 씨 친구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 남자와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고 저녁에는 맥주도 한잔하면서 그동안의 얘기도 서로 주고받았죠. 그걸 계기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사귀는 동안에도 서로 참 잘 맞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취객에게 행패당하던 저를 도와주기 위해 자기가 제 남편이라던 그 남자. 이제는 진짜 내 남편이 되어 매일 아침 얼굴을 마주하고 살게 됐네요. 지금도 한 번씩 남편과 그 얘기를 하면 참 재미있는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만난다는 말처럼 돌고 돌아서 결국 인생의 반려자가 되었네요. 늘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